당신은 지금 사인아웃 오디오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당신의 IQ가 언제나 존중받는 곳이죠. 즐겁게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프롤로그. 이혼 첫 해 나는 연예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 소식이 퍼지자 사람들은 모두 내가 루밍에게 버림받은 충격에 미쳐버려서 그렇게 단호하게 정상의 자리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사람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한 작은 블로거가 올린 영상이 갑자기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그것은 내 관한 영상이었고 7개의 파트로 나뉘어 있었다. 그것은 또한 죽기 전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내 인생의 마지막 7조각의 기억이기도 했다. 첫 번째 파트의 제목은 분명하게 적혀 있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날 나는 눈만 내놓은 채 온몸을 꽁꽁 싸매고 있었다. 분비는 인파 속에서 누군가 갑자기 내 앞을 막아섰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른 사람의 소원을 이뤄주는 블로거예요. 잠시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내가 시스에서 은퇴한 지 3개월째 되던 때였다. 나는 또 기자에게 쫓기는 줄 알고 서둘러 손사래를 쳤다. 죄송하지만 인터뷰는 곤란해요. 하지만 내 앞의 여자는 간절하고도 진심 어린 목소리로 계속해서 말했다. 아직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으세요? 제가 완전히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는 몸을 돌려가려 했지만 그녀는 휴대폰을 내밀며 나를 따라왔다. 이것 보세요. 사기 아니고 진짜 계정도 있어요. 제가 올린 영상들이에요. 나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다. 그녀에게는 정말로 개인 채널이 있었지만 영상은 몇 개뿐이었고 조회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어설프고 풋풋한 모습에 문득 막 데뷔했을 때의 내 모습이 떠올랐다. 그 시절 나도 그녀처럼 열정이 넘쳤지만 그 열정은 번번이 사람들에게 짓밟혔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제 어떤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데요? 그 여자 샤오니는 머리를 긁적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야 언니가 뭘 원하느냐에 따라 다르죠? 솔직히 오늘만 17번째로 물어보는 거예요. 다들 저를 사기꾼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만나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가고 싶은 곳은요? 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녀의 진실된 얼굴을 보며 반은 농담, 반은 진담으로 말했다. 만약 내 소원이 당신이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들을 기록해주는 거라면 동의할 건가요?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내가 죽기 전에는 그 영상들을 절대로 올려선 안 돼요. 만약 내가 죽지 않는다면 모든 건 없었던 일로 하는 거고요. 이 내기 할 자신 있어요? 그날부터 샤오니는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작고 마른 체구의 그녀는 내 앞에 앉아 어쩔 줄 몰라 했다.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언니? 말로 언니. 정말 언니일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정말로...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이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했다. 저는 언니가 출연했던 영화들을 정말 좋아했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앞으로는 새 영화가 나오기 힘들겠네요. 솔직히 나도 내가 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프지 않을 땐 멀쩡하다가 한 번 아프니 중병이 몇 가지나 발견되었으니까. 나는 휴지 한 장을 뽑아 그녀에게 건넸다. 의사가 반년 정도 남았다고 했어요. 샤오니는 여전히 카메라를 들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럼 그게 언니가 연예계를 은퇴한 진짜 이유였어요? 네. 나는 대답했다. 계속되는 항암 치료에 기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게다가 나는 피식 웃었다. 사람들이 제가 대머리가 됐다고 하면서 온갖 사진을 증거로 올리더군요. 나는 처음으로 카메라 앞에서 가발을 벗었다. 그 아래로는 듬성듬성한 머리카락과 두피가 훤히 드러나 마치 구천척과 다를 바 없었다. 구천척은 고문으로 대머리가 된 여자 캐릭터다. 꾸미는 걸 좋아하는데 자꾸 몰래 사진이 찍히니 무슨 낯으로 밖에 나가겠어요. 하지만 전 아직 욕심이 많아요.
당신의 도움을 받아 7가지 소원을 이루고 싶어요. 영상 7편을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2025년 0월 0일부터 2025년 0월 8일까지. 첫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쯤이면 저는 이미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제 왼쪽 얼굴 위주로 많이 찍어줘야 해요. 팬들이 오른쪽보다 왼쪽이 더 예쁘다고 했거든요. 내 맞은편에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작은 소녀. 샤오니에는 일주일 전보다 훨씬 차분해져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후 며칠 내내 울어서 3kg이나 빠졌다고 했다. 제가 꼭 언니를 예쁘게 찍어드릴게요. 그녀는 눈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말로 언니, 첫 번째 소원은 뭐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카일라스 산을 순례하고 싶어요. 그녀는 즉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쉽죠. 바로 표 예매해 드릴게요. 그런데 왜 그곳에 가고 싶으세요? 나는 렌즈를 바라보며 웃을 수 없는 얼굴로 말했다. 예전에 루민과 함께 가기로 약속했었어요. 이제는 그럴 기회가 없으니 나 혼자라도 그곳에 가보고 싶어요. 카일라스는 영혼을 정화하는 산이라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보고 싶어요. 티베트는 아주 멀었지만 가지 못할 곳은 아니었다. 다만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는 내 몸으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도전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 갑작스러운 고도 변화에 어지러웠다. 이틀간의 고된 차 이동 끝에 우리는 마침내 순례의 시작점인 타르첸 마을에 도착했다. 오는 내내 샤오니에는 끊임없이 나를 챙기며 걱정했다. 뭐 좀 드셨어요? 숨쉬기 힘들지는 않으세요? 좀 쉬어야 하지 않겠어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놀렸다.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에 있든 제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든 다 똑같지 않겠어요? 한마디 말에 그녀의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다. 말로 언니, 루밍 씨랑은 평화롭게 헤어진 거 맞죠? 나는 그녀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나와 루밍의 이혼은 한때 시끄러운 스캔들이었다. 하지만 이 나이에 곧 세상을 떠날 마당에 숨길 이유가 없었다. 그 사람 눈에는 분명 평화로운 이별이 아니었을 거예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 사람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샤오니엔의 눈이 반짝였고 목소리는 떨렸다. 그럼 언니는 정말로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남자를 그렇게나 사랑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 작은 소녀는 감수성이 풍부했다. 내 말을 듣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언론에서 언니를 그렇게 심하게 욕했는데 대체 뭘 근거로 그런 거예요? 나는 그녀를 달래며 촬영을 계속해야 했다. 결국 나는 털어놓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제 솔직하게 말해줄게요. 전부 제가 연출한 거예요. 이혼하기 반년 전 제가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여러 가지 병이 아니라 딱 하나였죠. 의사 선생님은 제가 치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 살 희망이 있다고 했어요. 저는 믿었어요. 정말로 믿었죠. 나중에야 알았지만 의사들은 대부분 친절하지만 때로는 거짓말도 잘하더라고요. 어릴 적부터 친했던 친구를 찾아가 루밍을 떠나게 하려고 연극 한 편을 꾸며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사람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뭐든지 강하고 단호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게 있어서 그는 무서울 정도로 고집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 뒤 이야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았다. 겪어본 사람이라면 이해할 테니까. 샤오니엔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언니, 왜 그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고통스러운 일인데 왜 다른 사람까지 끌어들여 함께 고통받게 해야 하겠어요? 그녀는 나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뉴스에서 봤는데 루밍 씨가 새 여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축하할 일이네요. 그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어요. 고산병 때문에 메스껍고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는 의자에 손을 짚고 애써 농담을 했다. 이건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죽음이 가까워지니 더 이상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예전에 루밍에게 네가 감히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다리를 부러뜨려 버릴 거야 라고 말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생각하니 웃음만 나오네요. 보세요. 놓아주는 것도 쉽잖아요. 그날 저녁, 가이드는 내일부터는 남은 구간을 전부 걸어야 하며 총 22km지만 고도와 지형 때문에 실제 거리는 훨씬 길 것이라고 말했다. 첫날의 목적지는 치우 사원이었는데 그곳에서는 황금빛으로 물든 산 정상의 일출을 볼 수 있다고 했다. 나는 샤오넨을 보며 조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내 이기심 때문에 너를 이 산 순례길에 끌어들인 게 너무한 건 아닐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제가 자원한 거예요. 견딜 수 없었다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게다가 언니는 몇 달 동안이나 꼼꼼하게 준비하고 예비 약까지 챙겨왔잖아요. 다행히 우리는 고산병에 걸리지 않았고 날씨도 좋았어요. 그날 밤 치우 사원에서 묵고 다음날 아침 해가 뜰 때 나는 정말로 눈 덮인 산 정상을 덮은 황금빛을 보았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두 팔을 벌렸다. 가능하다면 모두가 저를 잊어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크게 웃으며 한마디 덧붙였다. 루밍, 내가 당신 대신 여기 왔어. 당신은 이제 오지 않아도 돼. 길을 가면서 우리는 차가운 바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오체투지를 하며 기도하는 경건한 티베트인들을 만났고 우박을 맞기도 했으며 형편없는 식사와 춥고 불편한 나무 침대에서 잠을 자기도 했다. 하지만 매 순간 나는 내가 정말로 살아있음을 느꼈다. 22km의 산순례를 마치는데 꼬박 사흘이 걸렸다. 마지막에 나는 카메라를 향해 얼굴을 돌렸다. 여러분에게 아직 하지 않아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 여정을 알아본 건 루밍과 함께 가고 싶어서였어요. 나중에는 혼자 가기로 결심했죠. 사실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생각이었어요. 샤오네는 겁에 질려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다독였다. 하지만 그러고 나니 더 이상 죽고 싶지 않아졌어요. 남은 시간을 온전히 살고 싶어졌어요. 그래야 한평생 헛되지 않을 테니까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이 여행을 마치고 아쉬운 점이 있나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우리 부모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세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제 병에 대해 한 번도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다시 영화를 찍게 되었고 촬영 때문에 티베트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고개를 숙이며 나지막이 말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불효자식이에요. 2025년 6월 4일 2부 인생의 주마등 티베트에서 돌아온 후 고산병 후유증과 긴 여정으로 지친 몸 때문에 한 달을 꼬박 쉬고 나서야 샤오년에게 다시 연락할 수 있었다. 그 기간 동안 나는 한 번 더 항암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을 때마다 마치 힘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죽음이 조용히 한 걸음 더 다가오는 것처럼 눈에 띄게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딱 한 번 만난 이 소녀를 믿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지금 내 첫 번째 에피소드, 영상을 공개한다면 나는 분명 하룻밤 사이에 유명해질 것이다. 나는 도박을 하고 있었다. 죽음을 앞둔 사람 앞에서는 인간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더 발휘될 것이라는 도박. 말루 언니, 두 번째 소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싶고 내가 걸었던 길들을 다시 직접 걸어보고 싶어요. 샤오네는 카메라를 보며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언니 몸 상태를 생각해서 천천히 가는 게 어때요? 괜찮아요. 회복된 후에 연락했어요. 사람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욕심이 많아지고 바라는 것도 그렇게 많아지는 법이죠.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다. 오늘 언니 정말 예뻐요. 꼭 오늘 당신은 나를 기억하나요? 라는 영화로 유명해졌을 때 같아요. 오늘 나는 짧은 가발을 썼다. 그 영화에서 나는 갓 졸업한 여대생 역할을 맡아 실습하던 회사의 총수와 우연히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였다. 나는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이제는 언제든지 헤어스타일을 바꿀 수 있어요. 멋지지 않아요?
샤오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보며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언니는 점점 더 말라가고 있어요.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하나요? 루민과는 이혼했으니 당연히 만나지 않아요. 부모님 댁에는 자주 가지 않지만 영상통화는 해요. 제가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중병 환자 역할을 맡아서 연기하고 있다고 했죠. 저는 거짓말로만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디로 가고 싶으세요? 어릴 때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차로 2시간 거리, 나는 옛 동네 앞에 서 있었다. 만루 언니 비서는 어디 있어요? 위래냐 말인가요? 따라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녀는 언니 병에 대해 알고 있나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제가 뭐라고 변명했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저를 따라다닌 사람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잖아요. 나는 카메라 앞에 똑바로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또 거짓말을 했어요. 루밍을 너무 사랑해서 바람을 피웠고 그 일로 헤어지게 되자 정신적인 충격으로 연예계를 은퇴하고 치료를 받는다고 했죠. 그녀가 믿었어요? 어떻게 믿겠어요? 그녀와 매니저 언니, 리 언니가 저를 붙잡고 울면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시간을 좀 달라고 혼자 여행 좀 다녀와서 치료를 받겠다고 했죠. 그들이 눈치챘을 것 같아요? 머리카락이 빠지는 걸 어떻게 숨기겠어요? 저는 제가 거짓말을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리 언니가 말했어요. 네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난 그냥 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니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마 아무도 내 앞에서 슬픈 이야기를 꺼내고 싶지 않아서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것이다. 위례는 심지어 자기 돈으로 가발 10개를 사서 기분 전환 여행을 할 때 쓰라고 선물해 주었다. 오늘 나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썼다. 후드티에 청바지를 입고 캔버스 백을 맸다. 지나가는 사람들 눈에는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었다. 나는 보온병을 꺼내 한 모금 마셨다. 여기는 제 2번째 집이었던 초등학교예요. 제일 실험 초등학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운동장 안에 큰 나무를 가리켰다. 그때는 제가 겁이 없어서 친구들과 나무 타기 내기를 하다가 내려오지 못했어요. 무서워서 울고 있는데 바지가 나뭇가지에 걸리기까지 했죠. 샤오니에는 피식 웃었지만 이내 학교 정문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수업 중이라 못 들어갈 것 같아요.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중에 저승에 가서 망각의 탕을 마시면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할 테니까요. 언니, 왜 자꾸 저를 울리고 싶게 만들어요? 감독님은 저를 눈물 많은 소녀 역할로 캐스팅해야겠어요. 나는 옆 골목을 가리켰다. 가자, 우리 옛날 집으로.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네. 골목으로 막 들어서려던 순간 나는 멈칫했다. 바람이 가발 앞머리를 날렸고 눈앞에는 빈터가 펼쳐져 있었다. 나는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철거됐나 보네? 내 손에 들린 카메라가 살짝 떨렸다. 이제 어떡하죠? 옛날 집이 정말로 없어진 것 같아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돌아섰다. 몇 걸음 더 가볼게요. 기억에 의존해서 이곳이 어땠는지 설명해 줄게요. 이곳은 예전에 낡은 동네였어요. 언론에서는 저를 재벌가 아가씨라고 부르곤 했죠. 해명도 해봤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 기회에 제가 이 동네에서 자랐다는 걸 직접 보여드리죠. 전부 낡은 단층집들이었어요. 가장 슬픈 기억은 개를 놀리다가 다리를 물렸던 일이에요. 정말요? 네, 다행히 그때는 겨울이라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서 지내면서 바지를 여러 겹 껴입고 있어서 손만 삐져나오고 한 겹만 찢어졌어요. 듣고 보니 정말 웃기면서도 울고 싶은 이야기였다. 적어도 샤오니에는 하하 웃었다. 만루 언니가 걔한테 쫓기는 모습은 상상이 안 가네요. 웃음 가득한 길의 끝에서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가자, 고등학교에 들러볼게. 여기 근처야. 잠시 멈칫했다. 이곳은 내가 루밍을 만났던 곳이기도 하다.
잠깐만요. 가기 전에 저 국수집이 아직 있는지 보고 싶어요. 제가 한 그릇 사줄게요. 어릴 때 이 음식을 제일 좋아했어요. 다행히 가게는 아직 있었고 간판만 새로 바뀌어 있었다. 주인은 여전히 옛날 그 주방장 아저씨였다. 오랜만에 돌아와서 맛이 그대로일지 모르겠다. 어릴 때는 가난해서 입맛이 까다롭지 않아 뭘 먹어도 산해진 미처럼 느껴졌다. 언니는 아무것도 추가하지 않은 채소 비빔국수를 드시네요. 예전에는 이 비빔국수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었어요. 간장도 사장님이 직접 만드신 거예요. 당신에게는 토핑 추가해서 시켜줬어요. 한번 먹어봐요. 국수는 여전히 예전처럼 맛있었지만 내 위장이 약해졌을 뿐이었다. 어릴 때 먹던 맛이랑 비슷한가요? 네. 나는 눈시울을 붉혔다. 정말 비슷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정말 맛있네요. 하지만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샤오니에는 국수를 먹으며 눈물을 닦았다. 언니 덕분에 저도 언니의 어린 시절 음식을 맛보네요. 내 앞에 갑자기 작은 접시 하나가 놓였다. 계란 프라이 2개였다. 아저씨, 저 이거 안 시켜놨는데요. 주인 아저씨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서비스야. 예전에 이 동네를 뛰어다니던 꼬마랑 똑같이 생겼네. 듣자 하니 지금은 큰 스타가 되었다던데. 그 아이랑 닮았네? 나는 참지 못하고 눈시울을 붉혔다. 만약 그 아이가 아직도 자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면 정말 기뻐할 거예요. 아저씨는 테이블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몇 년 전에 여기에 뭐 하러 왔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구경도 못했어. 예전에는 올 때마다 비빔국수에 계란 프라이를 시켰지. 그 아이? 엄청 말썽꾸러기였어요, 아저씨? 샤오니엔이 물었다. 동네에서 제일 말썽꾸러기였지만 다들 예뻐했지. 다만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네. 이 가게도 곧 철거될 거고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다시는 그 아이를 못 보겠지. 하지만 아저씨, 그 애는 큰 스타라고 하셨잖아요. 텔레비전에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나는 그 애 어릴 때 얼굴만 기억하지. 다 컸는데 어떻게 알아보겠어? 배우들은 사극 옷도 입고 온갖 분장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보겠냐고. 나는 카메라에 대고 속삭였다. 말루는 데뷔 후에 쓴 예명이에요. 바빠서 아직 찾아뵙지 못한 걸 거예요. 아저씨, 혹시 나중에 그 애가 다시 찾아오면 알아보실지도 모르잖아요. 그러길 바래야지. 그리고 몇 년 동안이나 조용히 나한테 돈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 이름도 없이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꼬마 말고는 그럴 이유가 있는 사람이 없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계란 프라이를 서비스로 줬는지 몰라. 그게 제대로 된 사람 손에 들어갔을지 모르겠네. 국수집을 나오자 샤오니엔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실 언니는 그 아저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던 거죠? 들켜버렸네. 나는 카메라를 피하지 않았다. 아저씨는 내가 열 몇 살 때부터 혼자셨는데 날 만날 때마다 항상 온화하게 웃어주셨어. 내가 배는 고픈데 돈이 없을 때마다 따뜻한 국수를 끓여 주신 분이야.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혼자 계시니 그 돈은 당연히 받으실 자격이 있어. 샤오네는 갑자기 무언가 생각난 듯 카메라를 들고 있다는 것도 있고 화면이 내 얼굴을 벗어날 정도로 휴대폰을 돌렸다. 그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맨날 언니가 사치스럽게 산다고 하고 여학생 후원을 중단했다는 이유로 가장 인색한 스타라고 몰아세웠잖아요.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분명히 그녀가 취직할 때까지 후원하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그 후 그녀는 최신형 아이폰을 사달라고 하고 견문을 넓히겠다며 해외여행을 보내달라고 했죠. 그녀는 내가 스타니까 그 정도 돈은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나는 주머니에 있던 사탕을 샤오니엔에게 건넸다. 오늘 마늘을 많이 먹었으니 입가심으로 먹어요. 나는 여행 한번 가는 것보다 그 돈을 다른 어려운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정문에 도착했지만 여전히 들어갈 수는 없었다. 저기가 교실 건물이고 뒤에는 도서관이 있어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운동장도 평평하게 포장되었네.
시청자들은 언니가 루밍 씨를 어떻게 만났는지 정말 궁금해할 거예요. 고등학생 때 나는 정말 바보 같았어. 그 사람은 내가 고3 때 전학 왔는데 내가 전교 1등 자리를 질투해서 일부러 시비를 건다고 생각했지. 나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우리는 라이벌이 되었어. 나는 그녀를 데리고 울타리를 따라 첫 번째 교실을 가리켰다. 저기가 우등반이야. 나는 저기서 공부했어. 정말 빠르네. 잠 못 자는 학생에서 잠 못 자는 어른이 되다니? 샤오넨이 웃음을 터뜨렸다. 영화 찍을 때 밤샘 촬영 많이 하셨죠? 응, 틈틈이 쪽잠을 자야지. 촬영 끝나고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데 매일 카메라에 찍히면 누가 견디겠어. 그럼 언니랑 루밍 씨는 어떻게 원수에서 연인이 된 거예요? 나는 입술을 삐죽이며 고개를 저었다. 그 사람은 겉으로는 말이 없지만 실제로는 아주 교활했어. 나는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해서 시험 때마다 몇 점씩 더 높게 나와서 아주 내의시했지. 나중에야 그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알았어. 내가 득이양양해하는 모습이 귀여워서 시험 때마다 일부러 한두 문제를 틀려서 나보다 몇 점 낮게 받았다는 거야.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 올리면 아마 네티즌들한테 사랑에 미쳤다고 욕먹을지도 몰라.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너무 화가 나서 한 달 동안 그와 말을 섞지 않았어. 대학 입학 시험이 끝나고 그가 내게 고백했어. 그때 나는 그가 아직도 나를 놀리는 줄 알고 일부러 말했지. 내가 너를 사랑하면 나는 걔가 될 거야. 그거 알아요? 그 사람의 고백 방식도 영화에서 그대로 베낀 거였어요. 그가 말하길 어떤 영화를 봤는데 누군가 계속해서 뭐 먹고 싶어? 라고 물으면 그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이래. 그는 한 달 내내 내게 뭘 먹고 싶은지 물었어? 매일매일. 나는 그 사람 집이 잡화점을 해서 먹을 게 그렇게 많은 줄 알았지. 다행히 나중에 그가 직접적으로 말해줘서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평생 그가 나를 좋아하는 줄도 몰랐을 거야.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여러분께 이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그의 삶에서 저를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그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직 저를 걱정하는 분이 있다면 그를 찾아가지 말아주세요. 그는 아주 좋은 사람이지만 저는 그와 끝까지 함께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서 그를 조금 더 소중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학교 정문을 나서자 많이 걸어서 숨이 찼다. 우리는 호숫가 계단에 앉아 쉬었다. 샤오니는 여전히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바람이 불어와 가발이 시야를 가렸다. 나는 손으로 가볍게 머리카락을 넘기며 눈물을 애써 참았다. 저는 장기기증 서약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대신해서 잘 살아주세요. 입 밖으로 내지 못한 말이 있었다. 루밍, 당신이 이겼어요. 지금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3부. 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야만 하는가? 다음 생에 그들을 위한 따뜻한 보금자리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내가 먼저 한 걸음 나아가기 때문이다. 카메라 뒤에서 샤오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말로 언니, 그래도 괜찮겠어요? 언니가 부모님 댁에 같이 가자고 하다니? 딱 이틀만 내 평범한 일상을 조금 기록하는 셈치고 촬영이라고 하지만 사실 기념품을 남기는 거나 마찬가지야. 부모님께 무언가 남겨드리고 싶어. 겨우 몇 년 나랑 함께 복을 누리셨는데 이제 또 검은 머리 자식이 먼저 가는 슬픔을 겪으셔야 하잖아. 그럼 제가 어떤 신분으로 언니 집에 가야 할까요? 비서라고 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는 어때? 나는 그녀를 보며 웃었다. 우린 친구 아니었어? 카메라를 통해서도 들려오는 샤오년의 울음소리가 내 마음을 꿰뚫어렸다. 정말 멋져요지 언니. 드디어 제가 언니 친구가 되었네요. 부모님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내 마음도 먹먹해졌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할 방법을 수없이 생각했지만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다. 나는 차를 몰아 그녀를 우리 집으로 데려갔다. 그거 알아요? 처음에 의사가 병이 한 종류라고 했을 때
이틀 동안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마음을 정했죠. 모두에게 숨기기로. 한 종류 정도라면 혼자서 감당할 수 있고 심지어 이겨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나중에 깨달았죠.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암이 전이되는 속도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만 울어요. 자꾸 울면 영상에 다 찍혀요. 나중에 우리 부모님이 보시고 내가 괴롭힌 줄 알고 때릴지도 몰라요. 인생이란 게 항상 아쉬움이 남는 법인데 어쩌겠어요. 돈이 있든 없든 해결할 수 없는 일도 있는 법이죠. 부모님은 오래전부터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다. 그들은 여전히 옛 습관대로 내 짐을 들어주러 나오셨다. 아니, 왜 가방이 이것뿐이야? 아이고, 주동지, 이틀 쉬는 것도 겨우 얻은 거라고요. 어머니는 즉시 잔소리를 시작하셨다. 어쩜 이렇게 말랐어? 촬영장에서 밥도 안 줘? 양인 동지, 이번 영화는 살을 빼야 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가난한 집 딸 역할인데 통통하면 되겠어요? 대체 무슨 영화길래 사람을 이 지경으로 살 빼게 만들어? 그녀는 내 팔을 잡았다. 내 팔 좀 봐. 뼈만 앙상하게 남았잖아. 남의 집 자식들은 부모를 안심시키는데 나는 너 때문에 속만 상해. 알았어요, 알았어. 이 영화만 끝나면 장기 휴가 들어갈게요. 그때는 양인 동지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줘서 살찌워주면 되잖아요. 어때요, 동지?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었다. 집에 들어가자. 밖에서 이러고 있으면 꼭 몰래 사진 찍히려고 기다리는 것 같잖아.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준호 동지, 이제 파파라치까지 신경 쓰시는 거예요? 네가 연예계 은퇴한다고 했을 때 아빠는 정말 기뻤어. 이제 시장 갈 때 이리저리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네가 다시 영화를 찍는다니 당연히 조심해야지. 여자 마음이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 휙휙 바뀌니까. 샤오년이 나를 따라 집으로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아버님, 어머님. 저는 말루 언니 친구예요. 어머나, 이 아가씨 정말 귀엽네. 그런데 너도 왜 이렇게 말랐어? 우리 집에 왔으니 내가 몇 킬로는 찌워줘야겠다. 네, 좋아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님. 샤오니는 눈이 휘어지도록 웃었다. 만루 언니가 어머님 요리가 정말 맛있다고 해서 예전부터 먹어보고 싶었어요. 한마디 말에 방 안의 세 사람은 모두 굳어버렸다. 나는 이 말을 짚었다. 정말 이 아가씨에게 미리 말해두는 걸 잊었다. 어머니의 요리는 그야말로 창의적인 요리에 가까웠고 맛있는 건 아버지가 진짜 요리 실력자였지만 온 가족은 어머니가 요리했다고 말하기로 합의했다. 나는 손을 내밀며 신용을 했다. 양인 동지, 이렇게 칭찬했으니 용돈 주실 건가요? 나는 무슨 네 아빠한테 용돈 달라고 해. 내 비자금은 너한테 사탕 사줄 돈으로 남겨둬야 하거든. 그때의 분위기는 정말 따뜻했다. 나는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다. 양인 동지, 어릴 때 엄마가 너무 예뻐해서 충치 생겼던 거 알아요? 이제 또 저를 해치려는 거예요? 두 분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음식을 차려놓으셨다. 세상에 주노동지, 제가 무슨 돼지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내가 투덜거렸다. 제가 가고 나면 이틀 동안 남은 음식 드시려고요? 제가 말했죠. 그렇게 하는 건 비과학적이고 건강에도 안 좋다고요. 약속하세요. 앞으로는 이러지 않겠다고. 말을 마치자마자 나는 움찔했다. 그 말은 마치 유언처럼 들렸다. 어머니는 젓가락으로 내 머리를 툭 쳤다. 고마운 줄도 모르고 네가 온다고 전화했을 때 네 아빠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장 보러 갔어. 나는 머리를 감싸며 아픈 척 소리를 질렀다. 샤오네는 젓가락을 들자마자 재빨리 말했다. 어머님, 요리 정말 맛있어요. 얘야, 네 친구는 정말 믿음직스럽구나. 어머니는 보기 드물게 환하게 웃으셨다. 맛있으면 많이 먹어. 내일은 네 아저씨, 아니, 내가 더 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식사 내내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는 소파에 길게 누웠다. 머릿속이 텅 비었다. 위가 심하게 아팠다.
부모님은 여전히 설거지를 하고 계셨고 나에게는 손 하나 까딱 못하게 하셨다. 집에만 오면 나는 공주가 되었다. 그들은 내가 밖에서 고생했다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그냥 누워서 쉬라고만 하셨다. 말루 언니, 가족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응, 이 집은 옛날 집이야. 내가 유명해지고 나서 부모님께 새 집을 사드렸는데 이사를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 집이 좀 좁은데 오늘 밤은 나랑 같이 잘래요? 정말요? 샤오니의 반짝이는 눈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불쑥 말했다. 소원 성취 협회 팬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꿈을 이뤘어요. 저 곧 말루 언니랑 같이 잘 거예요. 통증이 가라앉자 나도 피곤해졌다.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샤오니는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몸에는 얇은 담요가 덮여 있었다. 하늘은 이미 어둑어둑해져 있었다. 왜 안 깨웠어요? 샤오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차마 깨울 수가 없었어요. 언니를 2시간이나 쳐다봤어요. 언니 정말 아름다워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각자 씻으러 갔다. 거실 선반에 놓인 휴대폰은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내가 욕실에서 나왔을 때 어머니는 결국 참지 못하고 걱정스럽게 물으셨다. 딸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해봐. 왜 머리를 그렇게 삭발한 거야? 나는 어머니의 예리함에 놀랐다. 오랫동안 피해왔지만 결국 마주해야 했다. 나는 용기를 냈지만 결국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역할 때문이에요. 제가 맡은 역할이 가난한 집 딸인데 괴롭힘을 많이 당해요. 같은 마을 친구가 그녀의 미모를 질투해서 그녀가 잠든 사이에 머리를 다 밀어버렸어요. 나는 속으로 초조했다. 이렇게 어설픈 이유를 어머니가 믿으실까? 다행히 어머니는 쉽게 믿으셨다. 무슨 가발 같은 거 쓰면 안 돼? 청나라 시대. 악어 역할을 하는 배우들처럼 말이야. 제 머리카락이 워낙 빽빽해서 가발을 쓰면 너무 티가 나요. 어차피 다시 자랄 텐데요. 저는 제 역할에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관객들에게 대충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 말도 안 했는데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눈치 못 채시면 가발 벗고 놀래켜 드리려고 했는데 벗어서 엄마한테 보여줘 봐. 어머니는 화가 나셨다. 너는 내 몸에서 나온 살점인데 내가 모를 리가 있니? 네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을 내가 다 아는데? 나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양인 동지는 정말 대단하시네요. 아무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가발을 벗었을 때 어머니의 눈에 가득한 안타까움을 보았다. 양인 동지, 그런 눈으로 저를 보지 마세요. 제가 무너져 버릴 것 같아요. 드디어 부모님을 속이는 일이 끝났다. 나는 방에 앉아 샤오니을 기다렸다. 그녀의 카메라는 나를 향해 있었고 내가 소리 없이 우는 순간을 포착했다. 샤오니이 즉시 달려왔다. 언니, 울지 마요. 네? 나는 참지 못하고 그녀를 꽉 껴안았다. 상상이 가요? 자기 딸을 자기 손으로 떠나보내는 기분이 어떨지 우리 부모님이 견디지 못하실까봐 두려워요. 나는 한참을 울다가 아직 할 일이 남았기에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당신을 집에 초대한 건 카메라로 좀 찍어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나는 주머니에서 은행카드 몇 개를 꺼냈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몇 년 동안 번 돈이 전부 이 카드들에 들어있어요. 집안 여러 곳에 숨겨둘 거예요. 우리 부모님께 슬프실 때마다 저와 함께 이 물건 찾기 게임을 하자고 말해줘요. 일을 마친 후 나와 그녀는 한 침대에 누웠다. 나는 아주 많은 이야기를 했다. 사소한 이야기, 큰 이야기. 다 했는지 빠뜨린 건 없는지 모르겠다. 나는 아직 몇몇 학생들을 후원하고 있어요. 내 친구에게 계속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달라고 부탁할 거예요. 희망초등학교를 하나 지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막 기초공사만 끝났어요. 준공식에 참석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겠네요. 예전 영화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뚱뚱하다고 욕했는데 사실 그건 제가 아파서 몸에 물이 차서 부은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어릴 때 아버지가 저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두 발짝 밟자마자 손을 놓으셔서 저는 그대로 덤불 속으로 돌진해서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엄마는 창문에서 쉬지 않고 잔소리를 하셨죠. 그래서 지금 저는 의치를 하고 있어요. 막 데뷔했을 때 연기를 너무 못해서 감독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그때 몇 달 동안 울었죠. 저는 사람들에게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분홍색을 좋아해요. 촌스럽다고 할까봐 어릴 때부터 파란색을 좋아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하도 말하다 보니 저 자신도 믿게 되었죠. 영정 사진은 이미 준비해 뒀어요. 흑백 사진이 아니고 아주 환하게 웃고 있어요. 언젠가 그 사진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 그걸 영정 사진으로 써줘요. 사실 저는 정말 불효자식이에요. 부모님께 남겨드릴 수 있는 건 이 은행 카드 몇 장뿐이네요. 그 영상은 매우 흔들리고 흐릿했다. 다음 날 나와 샤오네는 둘 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밤새 드라마 보지 마요. 이제 우리 둘 다 판다 같잖아요. 나는 태어난 척하며 그녀와 함께 하루 종일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올 무렵 나는 가야 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내 손에 고추장 육포 한 통을 쥐어주셨다. 촬영장 음식은 맛없잖아. 이건 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가져가. 나는 옆에 서서 샤오넨에게 말했다. 안 믿기죠? 이거 우리 엄마가 직접 만든 거예요. 정말 맛있어요. 엄마, 샤오넨한테도 2통 줘요. 샤오넨은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나는 묻지도 않고 그녀 대신 받아들었다. 가자. 내일 아침에 촬영장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니까 늦으면 안 돼. 나는 차를 약 30분 정도 몰다가 마침내 한적한 구석에 멈췄다. 나는 즉시 차 문을 열고 나가 전부 토해냈다. 사실 나는 오래전부터 제대로 먹지 못했고 그저 억지로 삼켰을 뿐이었다. 위가 누가 찢는 것처럼 아팠고 겨우 진정되었다. 나는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펑펑 쏟았다. 샤오니엔, 나는 이제 다시는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을 수 없을 거야. 나를 봐. 나는 아직 살아있는데 내 위는 더 이상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번에는 샤오니엔이 서럽게 우는 차례였다. 나는 누군가 그렇게 크게 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다. 정말이지 처참하기 짝이 없었다. 울지 마, 울지 마. 네가 그렇게 우니까 나도 울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잖아. 그녀는 휴대폰을 옆으로 던져버렸다. 카메라는 차 천장을 비추었고 더 이상 화면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렸다. 한밤중에 울부짖는 그녀의 목소리였다. 마음이 안 아플 수가 없어요. 저는 언니의 마지막 소원을 함께 이루고 있잖아요.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저까지 따라 죽을 것 같아요.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냥 울고 싶어요. 2025년 5월 1일부터 2025년 5월 7일까지 4부. 만약 시간의 문이 있다면 정말로 여러분을 한 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 에피소드가 방송되면 분명 내가 쇼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나는 책상에 엎드려 오랫동안 그 자세를 유지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언니 팬들은 언니를 대신해서 마음 아파할 뿐이에요. 그들은 언니를 정말 사랑해요. 샤오니는 카메라를 조정하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손에 든 사진을 들어 보였다. 팬들에게 첸천장의 사진을 사인해서 선물하겠다고 약속했어. 지금은 좀 벅차네. 할 수 있는 만큼만 해야지. 힘들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그들도 언니를 이해해 줄 거예요. 매니저 언니가 그러는데 내 사인 사진이 지금 엄청 비싼 값에 팔리고 있대. 나는 한숨을 쉬고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다. 나중에 회사에 위임해서 공정한 추첨을 한 번 열 거예요. 당첨된 사람에게는 무료로 사진을 선물할 거예요. 나는 엄격한 목소리로 여전히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다.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는데 죽은 사람의 물건으로 함부로 돈 벌 생각은 마세요. 만약 되파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귀신이 되어서라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다시 생각해보니 내 팬이 되는 것도 참 고생이겠다 싶네. 나는 항상 온갖 뉴스에 엮여 있었으니까.
팬들은 언제나 나서서 나를 변호해야 했지. 신경 쓰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더 지기 싫어해서 했어. 나는 사인을 멈추고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이제는 여러분도 쉴 수 있을 거예요. 샤오니엔이 조용히 물었다.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더 있나요? 나는 펜을 내려놓고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세상을 저 대신 봐달라고 부탁하고 싶어요. 배우라는 직업이 꽤 바빠서 많은 곳을 가보지 못했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지 못했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반자인 여러분 모두를 만날 기회도 없었네요. 제 소셜미디어 계정은 삭제되지 않을 거예요. 원하신다면 제 정보는 상단에 고정될 겁니다. 여러분은 댓글을 남겨서 오늘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먹었는지, 어느 나라에 있는지 혹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했는지 알려줄 수 있어요.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아, 저 대신 매운 음식 많이 먹어줘요.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다른 세상에 있더라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분명 아주 재밌을 거예요. 저를 욕했던 사람들, 다음 생에는 저와 친구가 되어주세요. 계속 욕만 먹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슬프거든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털어놓았다. 하지만 그 말들 덕분에 저는 더 나은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어요. 사인을 너무 많이 해서 나는 지쳐서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루밍이 내게 물었다. 우리 아이 하나 낳을까?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다. 이 병이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아이를 앗아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선물을 몇 개 샀어요. 카메라가 다시 켜졌을 때 내가 말했다. 오늘 우리는 밖으로 나가서 몇 군데에 숨겨둘 거예요. 오랫동안 생각했는데 선물 때문에 누가 다칠까봐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약속해 주세요. 서로 다투지 않기로. 저는 조용하고 사람이 적고 차가 없는 구석에 선물을 둘 거예요. 찾은 펜은 제 추억의 일부를 간직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장소에 대한 영상은 차차 공개될 겁니다. 3일 후에 저는 샤오니엔에게 차례로 선물을 제자리에 가져다 놓으라고 부탁할 거예요. 만약 어떤 위험이라도 발생하면 계획은 취소될 겁니다. 모든 선물은 기부 물품으로 전환될 거예요. 나는 웃었다. 이건 제가 여러분과 약속했던 작은 게임이에요. 여러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언니 옷을 한 무더기나 가져왔네요. 뭐 하게요? 사진 찍어야지 뭘 하겠어?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여러분에게 선펌캉섬 격자 사진 세트를 남겨주고 싶거든. 처음 8칸은 내가 직접 찍고 마지막 칸은 여러분이 완성해줘요. 그럼 누가 찍어줘요? 당신이지. 누구겠어. 여기 일손이 있는데. 진심이에요. 제 사진 실력은 친구들도 맨날 뭐라고 하는데. 괜찮아. 오늘 하루 종일 시간 있잖아. 네가 어떻게 찍든 나는 원래 예쁘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후회하기 시작했다. 안 되겠어, 샤오니엔. 네가 전문가가 아닌 건 알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 찍을 수가 있어? 너 블로거 아니었어? 제가 영상을 찍는다고 해서 항상 사진을 잘 찍는 건 아니에요. 정지 사진은 정말 어렵네요. 언니 팬들한테 욕먹을까봐 무서워요. 훌쩍.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도 감히 욕 못할 걸. 나중 영상들은 다 내 손에 달려있잖아. 누가 감히 너를 건드리면 너는 그냥 나 이제 영상 안 올려라고 협박하면 바로 조용해질 거야. 언니, 너무 못됐어요. 나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며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다. 안녕, 우리 사진 찍으러 갈게. 마지막 화보 곧 공개될 거야. 기대해줘. 2025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10월 12일까지. 오부. 생이별. 인생의 필수 과목. 하지만 아무도 완벽하게 배울 수는 없다. 말루 언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언니의 가짜 애인이라고요? 샤오넨의 목소리는 여전히 성당의 종소리처럼 낭랑하게 울려 퍼졌다. 몇 회차나 촬영했는데도 나는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다. 나는 카메라를 향해 쉿 소리를 냈다. 조금만 조용히 말해줄 수 없을까?
소개할게. 여기는 한진. 내 소꿉친구야.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비 오는 날 우산 씌워주는 남자 같은 거지. 나는 조금 미안했다. 사실 의사를 제외하고 그가 내가 처음으로 병에 대해 털어놓은 사람이었다.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다. 그는 원래도 아주 바빴는데 온종일 나 때문에 걱정해야 했으니까. 내 항암 치료 일정은 나보다 그가 더 잘 기억했다. 이제는 완전히 기자가 된 샤오넨이 물었다. 한준 씨에게 묻겠습니다. 처음에 왜 이런 애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하셨나요? 한준은 미간을 찌푸리며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가 그런 요구를 할 줄은 몰랐지만 아프다고 말했을 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현장에서 불륜 현장이 발각되었을 때 극적이었나요? 두 눈이 퉁퉁 붓도록 맞았죠. 한지는 카메라를 가리켰다. 그 루밍이라는 놈, 내가 방역하지 않은 거지 못한 게 아니야. 기회만 되면 언제든 한판 붙을 준비가 되어 있어. 지지 않을 자신 있다고. 정말 남자들은 쓸데없는 것에 승부욕을 불태운다니까. 나는 속수무책으로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나 데려다 줄 거야. 말 거야? 한지는 즉시 목소리를 바꾸고 온몸이 부드러워졌다. 휠체어 가져올게. 잠깐만 앉아서 기다려. 그가 휠체어를 밀고 왔는데 그 위에는 얇은 담요까지 놓여 있었다. 세상에, 나 혼자 걸을 수 있다고 했잖아. 누가 밀어달라고 했어? 우리가 서 있는 곳은 한준에 비어있는 별장이었다. 착하지. 어서 타. 나는 얌전히 앉아 직접 담요를 덮었다. 그냥 항암 치료받으러 가는 것뿐인데 왜 꼭 내가 죽을 것처럼 그래? 웃어봐, 한도련님. 한지는 정말로 억지 미소를 지었는데 보기 흉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병원에 들어갈 때의 촬영부는 넣지 않고 차에 타서 내릴 때까지만 잘라냈다. 유일한 차이점은 얼굴이 더 피곤하고 창백해 보인다는 것뿐이었다. 그 후 나는 한준의 별장으로 돌아왔다. 나는 명단을 가지고 있었고 한 명씩 초대해서 작별의 식사를 하고 싶었다. 그들은 모두 내 친구들이었다. 나는 이틀에 걸쳐 두 그룹의 친구들을 초대했다. 식사가 끝날 때마다 나는 한 명 한 명 별장 문 앞까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했다. 어떤 친구는 웃으며 농담을 했다. 너랑 한준이랑 정식으로 사귀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한테 공개 연애 기념 식사 대접하는 거고? 친구는 친구였다. 그들은 소문 속의 불륜 이야기를 무시하고 여전히 나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누가 알겠어. 인연에 맡겨야지. 마지막으로 나는 카메라 앞에 진지하게 서서 또박또박 말했다. 안녕. 다음 생에 다시 만나자. 5부 2편 샤오년의 시점. 이 영상에는 여러분이 기대하는 주인공이 없습니다. 오직 이야기꾼인 저만 있을 뿐입니다. 저는 샤오년, 낯선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벨도셔입니다. 만루 언니는 제가 참여를 요청한 7번째 인물입니다. 이 에피소드 마지막에는 제가 길에서 우연히 언니를 만나 즉석 인터뷰를 했던 전 과정을 올릴 예정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왜 언니가 저처럼 낯선 사람에게 죽기 전 인생을 돌아보는 영상을 만들도록 선택했는지 계속해서 물어보실 테니까요. 우선 처음 4편의 에피소드가 방송된 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만루 언니가 짧은 영상 7편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제가 언니를 너무 좋아해서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언니를 조금이라도 더 보고 싶어서 긴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욕심쟁이입니다. 언니를 조금 더 보고 언니 목소리를 조금 더 듣고 언니가 웃는 모습을 한 번 더 보고 싶어하는 욕심쟁이. 여러분은 제가 그 영상들을 편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모르실 겁니다. 편집할 때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울었지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 인터뷰가 없었다면 아마 언니는 원래 계획대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조용히 떠났을 겁니다. 저는 언니가 죽기 전에 세상에 무언가 말하고 싶었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저를 불쌍히 여겨 마음이 움직였다는 느낌도 듭니다.
아무도 관심 없는 평범한 블로거에게 죽음을 앞두고서도 언니는 그렇게 친절했습니다. 저는 그저 이 영상들이 영원히 공개되지 않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것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준비한 모든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말로 언니의 팬들은 정말 교양이 있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분들은 모두 사진을 찍어 올려 언니가 무엇을 포장했는지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모든 선물은 언니가 직접 준비한 것입니다. 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에 만난 사람은 바로 여러분이 많이 물어보셨던 그 사람입니다. 루밍. 그 남자는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는 만로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처참한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 영상에서 그의 얼굴을 흐리게 처리했습니다. 영상에서 저는 만로 언니가 제게 부탁했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찾아오면 울지 말라고 권해달라고. 그는 고통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가 그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까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는 그가 언니를 욕하면 저보고 대신 욕해달라고도 했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한마디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루밍 씨, 당신은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항상 언니보다 일을 우선시했잖아요. 심지어 언니가 메스꺼워하고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잖아요. 그는 고통스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야, 전부 내 잘못이야. 하지만 왜 그녀는 내게 말하지 않았을까? 나는 조용히 말했다. 만약 언니가 말하고 싶었다면 진작에 말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이유는 언니가 진심으로 당신을 좋아했기 때문에 당신이 마음 아파하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그녀는 어디에 묻혔나요? 주소는 알려드릴 수 있지만 정말 가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죠? 루밍 씨, 당신은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가치가 있을까요? 그는 절망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후회돼요. 정말 후회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그녀였어요.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나는 그를 담담하게 바라보며 물었다. 그럼 당신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군요. 아직 옛사랑을 잊지 못하면서 새로운 사람과 만났다니. 그게 지금 여자친구에게 공평한 건가요? 그는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우리는 헤어졌어요. 하지만 만루는 더 이상 제게 돌아올 기회를 주지 않았죠. 죽었는데 무슨 기회가 더 있겠어요? 나는 작게 말했다. 아마 언니가 말하지 않는 건 지금의 당신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거예요. 두 번째로 저를 찾아온 사람은 한주인이었어요.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있었는데 몹시 초췌해 보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그였다. 내가 왜 당신을 찾아왔는지 알아요?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요. 저는 당신이 말로 언니의 모든 사정을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다. 그녀의 사정은 내가 다 알지만 내 사정은 그녀가 몰라요.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그녀의 애인 역할을 맡기로 동의한 진짜 이유는 내가 예전부터 그녀를 좋아했기 때문이에요. 어차피 이제 그녀는 들을 수 없으니 내가 어떻게 말하든 상관없겠죠? 그녀가 살아있을 때는 그녀의 마음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히 고백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기 위해 말하고 싶어요. 아주 조금이라도 그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함께 있었으니까요. 만루, 다음 생에는 나를 찾아와줘. 한 번이라도 나를 사랑해줘. 사실 나랑 사귀는 것도 꽤 괜찮다고. 2025년 5월 30일 6부. 만약 이 세상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후회일 것이다. 나는 카메라를 보며 약간 긴장했다. 샤오니엔이 나를 놀렸다. 언니 매일 카메라 앞에 서면서 지금 떨리는 거예요? 당연히 떨리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평소에 카메라 앞에서는 연기만 했잖아. 오늘은 공식적인 작별 인사니까 당연히 좀 긴장되지. 나는 내가 입고 있는 정장을 가리켰다. 오늘 엄청 격식 차려서 입었어요.
꽤 정중하죠. 샤오니엔이 말을 이었다. 그럼 말씀하세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나는 보름 넘게 집에만 머물며 샤오니엔을 부르지 않았다. 욕심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더 부모님 곁에 있고 싶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날들은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불행히도 내 건강은 점점 더 나빠졌다. 심지어 의사까지도 내게 물었다. 정말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으실 건가요? 한때는 나 자신을 위한 장례식을 열어볼까 생각한 적도 있었다. 아주 특별한 의식을 계획하고 어울리는 배경음악을 고르고 내 묘비에 무엇을 새길지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귀찮아졌다. 부모님이 알아서 잘해주실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면 한준이 분명히 잘 처리해 줄 것이다. 나는 한 번 더 작은 공주가 되어 게으름을 피우고 응석을 부리고 싶었다. 나는 렌즈를 똑바로 쳐다봤다. 첫 번째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울지 마세요. 저는 그저 다른 세상으로 갔을 뿐이에요. 어쩌면 제가 어딘가에서 서브 맵을 열고 있을지도 모르죠. 혹시 모르잖아요. 어떤 행성을 구하러 갔을지도. 아, 맞다. 말루는 제 예명이고 제 본명은 주멍팅이에요. 잘 기억해 주세요. 그럼 이제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네요. 안녕. 2025년 8월 1일 7부 1편 말할 수 없는 비밀.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처럼 말해요. 나는 카메라를 들었다. 오늘의 주인공은 샤오니엔이었다. 언니, 그냥 언니가 말하면 안 돼요? 저는 카메라 드는 건 잘하는데 화면에 나오는 건 영 아니에요. 너무 떨려요. 그녀는 안절부절 못하며 계속 머리를 긁적였다. 안 돼. 지금 나 너무 못생겼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예쁜 모습으로 남게 해줘. 안 될까? 나는 미리 써둔 종이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냥 종이대로 읽으면 돼. 샤오니는 마지못해 종이를 받아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읽을수록 목소리가 메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7편을 찍겠다고 말했지만 마지막 소원은 개인적인 소원이라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샤오니에게 저를 대신해서 이루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만이 이 소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지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더 이상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다. 읽고 나서 샤오니에는 나를 보았다. 언니, 그냥 몇 마디 더 하면 안 돼요? 그녀는 말하면서 울었고 콧물까지 흘리며 울었다. 그만 울어. 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 못생겼어. 나중에 유명해지면 밈으로 만들어질지도 몰라. 나는 한숨을 쉬며 카메라를 내 쪽으로 돌렸다. 못생겼으면 못생긴 대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야. 잘 봐둬요. 이제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테니까. 아, 그리고 누가 내 코가 성형한 코라고 했어? 나는 손을 들어 코를 가리키며 몇 번 밀었다. 자연산 명품이라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우실 것 같아요. 나는 윙크했다. 자, 손 들어서 두자 해봐요. 7부 2편 샤오니엔의 시점 2025년 5월 7일 주멍팅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니의 각막은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두 아이에게 기증되어 언니가 사랑했던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은 부분은 의사 선생님이 처리해 주실 겁니다. 8칸에는 언니의 사진이 있고 한 칸은 비어있는 9칸짜리 사진이 언니의 소셜 미디어 페이지 상단에 고정되었습니다. 순식간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저는 원본 사진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진을 너무 못 찍었다고 탓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로 언니를 대신해서 세상을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댓글들을 캡처했습니다. 언니를 위해 남겨둘 마지막 기억이라 생각하며 주멍팅, 오늘 언니 대신 계란 프라이를 얹은 비빔국수를 먹을게. 주멍팅, 돼지고기 조림을 만들다가 냄비까지 다 태워버렸어. 언니 대신 먹는데 정말 맛있네. 주멍팅, 언니는 아이슬란드에 가본 적 없지? 이건 내가 언니 대신 찍은 오로라 사진이야. 주멍팅, 영국에서 언니 대신 음식을 먹어봤어. 정말 맛없더라.
목숨을 부지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주멍팅, 언니가 그곳에 갔으니 우리 아빠 좀 한 번만 봐줄 수 있을까? 여기 아빠 사진이야. 주멍팅, 언니 대신 엄청 매운 신장 비빔국수를 먹었어. 입술이 퉁퉁 부을 정도로 매웠어. 주멍팅, 내 동생이 언니를 정말 좋아했어. 애도 언니가 있는 세상으로 갔어. 사인 한 장만 해줘. 주멍팅, 언니의 마지막 영화가 아직 개봉도 안 했는데 왜 벌써 가버렸어? 주멍팅, 난 언니를 싫어했는데 지금은 미치도록 보고 싶어. 그 소박한 글들은 모두 이 세상의 언니에게 우리는 아직 당신을 기억해요 라고 말하려는 방식이었습니다. 만약 세상에 시간의 문이 있다면 언니는 조금 더 머물고 싶었을까요? 외전. 샤오니엔 저는 만루 언니의 부모님께 첫 번째 편지를 가져다 드렸습니다. 두 분은 짧은 시간 안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는 더 하얘졌고 등도 더 굽었습니다. 이건 언니가 저에게 맡긴 편지예요. 편지는 정성스럽게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감히 열어볼 수 없었고 그럴 권리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언니의 가족에게만 속한 것이었습니다. 언니의 어머니가 편지를 받아들고 책상 위에 놓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많이 아팠니? 저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언니가 진통제가 있어서 별로 아프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약이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언니는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아팠고 때로는 피를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언니의 어머니는 마치 작은 위안을 찾은 듯 한숨을 쉬더니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좋은 말만 하고 나쁜 건 다 숨겼어. 자기가 숨기면 우리가 마음 아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걸까?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록 마지막 순간에 언니는 부모님 곁에 있었지만 그 속의 고통을 어떻게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다 갑자기 그녀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실 나는 그 애가 아픈 걸 일찍부터 알고 있었어. 네가 우리 집에 오기 전부터. 어쨌든 내 배 아파나 어릴 때부터 키운 자식인데 어떻게 모르겠니? 애가 깡마르고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지고 갑자기 연예계를 은퇴했잖아. 그 애가 자기 직업을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 애가 우리 슬퍼하는 걸 원치 않으니 우리는 모르는 척할 수밖에 없었어. 아빠는 그 애가 더 이상 먹을 기회가 없을까봐 매일 새로운 요리를 배우려고 애썼어. 그 애는 매운 음식을 아주 좋아하는데 평소에는 연기하느라 뾰루지 날까봐 많이 못 먹었거든. 매운 소고기 볶음을 좀 해줬는데 그 애가 먹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 저는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사람은 고통을 숨기려 하고 다른 두 사람은 모르는 척 애쓰는 상황에서 과연 누가 더 고통스러웠을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적어도 마지막 순간에 언니는 부모님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 주머니에는 아직 보내지 않은 편지가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부탁한 대로 더 이상 보낼 수 없을 때까지 매달 언니의 부모님께 한 통씩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언니는 자신과 그들과 함께할 시간이 너무 짧으니 적어도 편지라도 남아있으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더 기다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준에게는 언니가 편지 한 통만 남겼습니다. 저는 그가 읽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등을 돌렸지만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통한 흐느낌을 들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수년간의 청춘과 고통, 그리고 후회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한준 씨, 언니가 집에 선물을 하나 남겨뒀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은 그들의 어린 시절과 성장 과정을 담은 사진 앨범이었습니다. 언니는 하루 종일 걸려 한 장 한 장 사진을 붙이고 작은 메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루밍에게는 3통의 편지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보내지 않으려고도 했습니다. 언니를 대신해서 그에게 화가 났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도 사실 조금은 불쌍했습니다. 마지막 영상이 공개된 후 그는 깡마르고 마치 자신의 그림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매년 그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마지막 편지가 보내질 때쯤이면 다음 생에 말로는 3살이 되었을까요? 네, 그것이 바로 언니가 언급했던 개인적인 소원이었습니다. 약 10일 후 저는 소포를 하나 받았습니다. 안에는 최신형 카메라가 들어있었고 아무런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주멍팅, 언니는 정말 사람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방법을 아는구나. 외전. 한진 나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별장 단지에서 살았다. 멍팅은 길 건너 작은 골목에 사는 소녀였다. 그때는 동네가 지금처럼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낡은 동네 아이들은 부잣집 동네로 놀러 오곤 했다. 그 아이들 중에 유독 눈에 띄는 소녀가 하나 있었다. 말썽꾸러기에 시끄럽고 겁이 없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어릴 때부터 소심해해서 아이들이 노는 것을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는데 갑자기 그 소녀가 내 앞으로 곧장 달려왔다. 우리랑 같이 놀래? 그날부터 그녀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혼자 두기 싫었다고 했다. 그녀는 공부는 못했지만 깡이 있었고 나는 공부는 잘했지만 소심했다. 그녀가 사고를 치면 내가 뒷수습을 했다. 그녀가 울면 내가 손수건을 건넸다. 그녀는 자랄수록 점점 더 예뻐졌다. 어릴 적 고집스러운 모습은 점차 기묘한 매력으로 변해서도 온 동네가 그 아이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 배우보다 더 예쁘다고 말할 정도였다. 나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나는 영원히 그저 수학을 잘하고 말이 없고 숙제를 도와주는 이웃집 오빠 친구일 뿐이었다. 고등학교 때 그녀는 새로 전학 온 친구, 루밍에 대해 내게 이야기했다. 그녀의 얼굴은 내가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 정도로 환하게 빛났다. 나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누굴 좋아하든 상관없어. 울지만 않으면 돼. 하지만 그녀를 처음으로 지켜주고 싶었던 사람은 언제나 나였다. 몇 년 후 그녀는 정말로 유명 배우가 되었다. 나는 영화 시사회에 가서 조용히 맨 뒷줄에 앉았다. 조명이 켜지자 그녀는 보름달 밤의 달빛처럼 아름다웠다. 너무 아름다워서 오래 쳐다볼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내게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가벼웠다. 한 오빠,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그들이 걱정하는 거 원치 않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심장이 누군가에게 꽉 쥐어짜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고 이 길의 끝까지 그녀 곁에 있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다. 그녀에게 나는 영원히 그 시절의 착한 오빠일 뿐이었으니까. 그녀가 세상을 떠났을 때 나는 그녀의 손편지를 받았다. 나는 눈물이 종이를 다 적실 때까지 읽고 또 읽었다. 정말로 다음 생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너를 만나고 너를 지켜주고 싶어. 팅팅.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제안, 그리고 감상 모두 소중히 생각합니다. 채널을 응원하기 위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